서울의 가을비는 유난히 차가웠다. 낯선 도시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길었고 정우는 그날도 퇴근길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공장 구내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오직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기계처럼 움직였다. 어머니는 간암 3기 진단을 받았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3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는 정우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액수였다. 이미 대출은 한도까지 당겼었고 사방에서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다. 택배 아르바이트 중 한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받고 연락 두절이 되어 물건값까지 본인이 떠안아야 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정우는 홍대 근처 좁은 골목길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도시의 소음은 낯설고 서늘했다. 그러다 그는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손할머니 밥상, 마음으로 먹는 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목재문, 낡은 차양,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된장국과 고소한 들기름 냄새. 무심코 문을 밀고 들어간 정우는 따뜻한 공기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하얗게 샘머리를 단정히 묶고 갈색 린넨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다. 비 맞았구나.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여. 정우는 머뭇거렸다. 죄송한데 돈이 없어요. 그냥 비 피하려고 잠깐. 배고프지? 밥은 돈으로만 먹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국, 나물 반찬이 담긴 쟁반을 가져왔다. 정우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다. 정우는 그 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그는 천천히 수저를 들어 밥을 입에 넣었다. 짭조름한 된장의 맛, 고소한 콩나물 무침의 담백함, 그리고 따뜻한 밥의 온기. 눈물이 저절로 고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문득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쟁반을 치우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다. 그제야 정우는 입을 열었다.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흥에서 올라왔고 엄마가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간암 말기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도 부족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나는 손옥자라고 해. 다들 손할머니라 부르지. 여기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밥을 나눠왔단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뭐가 고마운데요? 누군가가 날 보고 엄마라고 불러준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 그 순간 정우의 가슴 한복판이 울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 도시에서, 이 낯선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감정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자주 그 가게를 찾았다. 가끔은 밥만 먹고 가끔은 설거지를 도우며 조용히 앉아 쉬다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둘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어떤 온기가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사의 말. 3천만 원을 당장 마련하지 않으면 수술은 불가능했다. 정우는 멍한 얼굴로 전화를 끊고는 자연스럽게 손할머니의 밥상으로 향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만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와달란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떠날까봐. 할머니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꼼꼼하게 접힌 지폐 뭉치가 있었다. 오래된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그리고 몇 장에 5만 원권. 이건 내가 10년 동안 모은 거야. 리어카 장사하며 동전 하나하나 모은 돈이지. 정우는 고개를 흔들며 울었다. 안 됩니다.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야, 이건 내가 나에게 준 의미야.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부터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엄마가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엄마일까? 그날 밤 정우는 수술비를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하지만 정우가 다시 손할머니의 밥상을 찾았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간판도 없어지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웃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모른다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길 며칠 전 리어카에 짐을 싣고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났다고 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시는 그녀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엄마라고 처음 불렀던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꼭 이 은혜를 갚겠다. 꼭. 손할머니가 사라진 뒤 정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또한 기적적이었다. 병상에서 손을 꼭 잡은 어머니는 이제 그만 고생해라 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오히려 결심을 굳혔다. 자신을 살려준 두 명의 어머니, 피부치의 어머니와 마음의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학원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제품 설계를 배우고 이후 창업을 결심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그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그 이름은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는 더 이상 공장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표님이라 불리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도 손할머니의 얼굴은 하루도 잊히지 않았다. 홍대 골목을 20번도 넘게 찾아갔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웃가게 주인들에게 물어보면 아, 그 할머니? 어디로 갔는지 몰라. 젊은 딸이랑 같이 짐 싸서 갔대 라는 대답뿐이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정우는 할머니가 남긴 나무 상자의 온기만을 기억하며 매년 추석마다 그 골목에 들러 조용히 절을 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 할머니에게 꼭 인사해라였다. 정우는 장례를 치르며 흐느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는 하늘을 향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는 사업 확장과 더불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무료 급식소를 지원했다. 언론은 그를 청년 성공 신화의 표본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칭송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언제나 빚진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단 한 사람, 손옥자라는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 진 빚이었다. 어느 봄날 정우는 새로운 봉사 프로젝트의 장소를 답사하던 중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홍대 근처에서 찍은 거리 풍경이었는데 사진 속 모퉁이에 작게 보이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할머니 밥상. 오래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돌려 홍대로 향했다. 그러나 골목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세련된 카페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늘어서 있었고 예전의 허름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우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변했는데 할머니는 어디 계실까? 그는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년 한 번씩 홍대 근처를 돌았다. 때로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문의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가 노년층 보호 명단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름도 주민번호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 시간이 15년을 흘렀다. 어느덧 정우는 40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회사는 상장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그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비 오는 홍대 골목을 걷고 있었다. 익숙한 냄새, 젖은 흙 냄새와 된장국의 향기, 그리고 골목 끝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 하얀 머리, 갈색 린넨 앞치마. 정우는 온몸이 떨리며 그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따뜻하고 슬프고 동시에 평온한 눈빛. 정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찾아야 했다. 단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며칠 뒤 그는 한 복지단체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 단체는 노년층 무료급식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협약을 맺을 식당 명단 중에 손할머니 밥상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정우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요? 이름이 손할머니 밥상이라고요? 그는 곧바로 주소를 받아들고 차를 몰았다. 장소는 홍대에서 멀지 않은 마포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이었다. 비슷한 간판, 비슷한 이름의 가게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작고 허름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간판에 희미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손할머니 밥상, 배고픈 이들을 위한 밥.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냄새, 된장국과 김치볶음의 냄새, 너무도 익숙했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차가웠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주방 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어졌고 손에는 여전히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정우? 할머니.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예요. 정우예요. 찾았어요. 15년 동안 찾았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울렸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얼굴을 만졌다. 정말 정우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다.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우의 마음속에서도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번 비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세상에 다시 믿음을 주는 그런 비였다. 재회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우와 손할머니는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옛날과 다를 바 없는 찬들 된장국, 콩나물 무침, 김치 몇 조각, 그 사이에 놓인 두 사람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정우야? 할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많이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서울뿐 아니라 전라도 쪽도 가보고 그래도 못 찾았어요. 내가 일부러 숨은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들며 말했다. 그 돈,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였어. 몸도 약하고 딸 아이도 각자 삶이 있었고 내가 마지막으로 날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마음이 갔지. 정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의 빚을 다 말로 갚을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정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통해 손할머니 밥상을 공식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재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뉴스로 퍼졌다. 15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 CEO, 무명 할머니와 재벌 2세의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 상단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감동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SNS에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따뜻함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효도란 이런 것이 아닐까? 같은 댓글이 넘쳐났다. 하지만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익명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다. 익명 제보 손할머니, 과거의 동네에서 사기꾼 소리 듣던 분입니다.
자주 이사 다니셨고 돈 빌리고 연락 끊은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동정심을 이용해 엄마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짜여진 시나리오는 아닐까요?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여겨졌지만 곧 몇몇 유튜버들이 관련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손할머니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정우 역시 곧 인터뷰 요청과 함께 불편한 질문에 시달리게 되었다. 정 대표님, 혹시 손할머니와의 관계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은 아니었는지요? 재단 홍보를 위해 감정적인 서사를 이용한 건 아닌가요?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그를 따로 불러 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 지금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단은 계속 운영하셔도 좋지만 손할머니 관련 프로젝트는 당분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은희는 알겠지만 대중의 반응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우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세상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진심은 아무도 보려 하지 않고 진실은 조회수 뒤에 묻힌다. 그는 손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사실은 너무도 빨리 그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중년 여성이 그녀를 향해 수근거렸다. TV에 나오던 그 할머니 아냐? 요즘 뉴스 보면 다 연기라던데. 에휴, 나이 먹고 왜 저러셔? 그 말에 손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더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불을 끄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딸, 지연도 그 소식을 접했다. 지연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다. 어릴 적부터 남을 도우려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어머니에게 서운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인해 지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손할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왜 또 그러셨어요? 지연아. 항상 그래요. 남 도와주다가 결국 욕먹고 상처받고 나도 엄마 딸이에요. 나한테도 엄마가 필요해요. 근데 왜 항상 엄마는 남의 엄마가 되려 해요? 그 말에 손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속상한 마음에 말없이 집을 나섰다. 며칠 후 손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규모는 작았고 기자들도 몇 명뿐이었지만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밥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정우는 나에게 한 끼 밥값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나는 내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라 하겠지만 나는 증명할 게 없습니다. 그저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중단하겠습니다. 정우는 그 소식을 들은 후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손할머니 같은 사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정우는 홍대 골목에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추억은 따뜻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갈라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를 옹호하며 진심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노련한 연기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미디어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정우, 손할머니, 조작 논란 같은 단어가 오르내렸다. 정우의 회사는 결국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 대표와 손옥자 씨 간의 사적인 인연은 회사 운영과 무관하며 당사는 모든 후원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우는 마치 심장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를 두둔하는 이도 있었지만 다수는 실용적인 결정을 원했다. 투자자와 이사회의 압박, 이미지 관리, 주가 하락우려. 결국 그가 만든 기업조차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손할머니의 가게를 찾았다. 전보다 손님은 줄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밥을 퍼주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다. 정우는 조용히 식사가 끝난 후 주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저예요. 알지. 안 들어와도 알았어. 할머니는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빨리 알려졌고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진심이 무너지기 전에 제가 먼저 멈췄어야 했어요.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저희만은 진심으로.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정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밥을 퍼줄 뿐이고 너는 너의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면 돼. 누가 뭐라 해도 그 마음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닿게 되어 있어.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 한편에서 묵묵히 재단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동안 모금된 돈의 흐름, 후원 대상자들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하려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며칠 후 그는 사표를 제출했다. 이 회사를 키운 건 나지만 지금의 나는 이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심이 가로막히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그를 말렸지만 정우는 단호했다. 그는 주식을 기부하고 재단의 이름도 바꾸었다. 손할머니밥 상재단이라는 이름은 내려놓고 새로 등록한 이름은 무명의 식탁.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였다. 그 즈음 지연은 다시 가게를 찾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나도 그냥 엄마가 나만의 엄마였으면 해서 어린아이처럼 굴었네요. 손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너도 나의 딸이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야.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은 너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름이기도 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후 정우와 함께 무명의 식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직접 배달을 하며 할머니의 신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 여론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관심이 다른 이슈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동네 복지센터에서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송편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정우와 지연, 손할머니는 모두 참여했다. 그날 한 여자아이가 행사장 구석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지연이 다가가 이유를 묻자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가 병원에 있어요. 아무도 집에 없어요. 그래서 송편이 뭔지도 몰랐어요. 손할머니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괜찮아. 여기선 누구든 배울 수 있고 누구든 함께할 수 있어. 이건 너만을 위한 밥상이야.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같아요. 손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내 엄마다.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듯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남을 품으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도 그 마음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정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 진심이란 결국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배웠으니까. 그해 추석은 유난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동네 골목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손할머니의 작은 식당 역시 사람들로 북적였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무명의 식탁에서 온 청년들까지. 정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쌀을 나르고 있었고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찌고 있었다. 손할머니는 조용히 주방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우가 회사를 떠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지연이 얼마나 오랜 시간 엄마의 삶을 이해하려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밤이 되자 모두가 함께 모여 송편을 나누고 달을 바라보았다. 큰 접시에 담긴 송편 가운데 아이들이 만든 조그만 송편이 눈에 띄었다. 울퉁불퉁하고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가득했다. 그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조그만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그 손 안에는 삐뚤빼뚤하게 접은 색종이 학 한 마리가 있었다. 엄마가 병원에서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땐 종이학을 접으라고. 저는 오늘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손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는 정말 많은 아이들의 엄마였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세상이 원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며칠 후 정우는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무명의 온정 캠페인. 학교 급식비가 밀린 아이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는 노인들, 꿈을 포기하려는 청년들에게 익명의 손길을 전하는 캠페인이었다. 누군가는 또 조롱할지도 모른다. 감성팔이라고, 쇼라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거라고. 하지만 정우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진심은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닿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용기와 신념이 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캠페인은 시작 몇 주 만에 수천 명의 후원자가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과거 손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도 잊은 채 떠났던 노숙자, 갈고 덮던 고등학생, 삶을 포기하려던 이혼녀. 그들은 모두 손할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나를 살렸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여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 손할머니를 비난했던 유튜버들은 사과 영상을 올렸고 그녀를 연기자라 몰았던 이들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손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사과가 필요하진 않아. 다만 그들 마음속에 따뜻한 밥상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을 할머니가 아닌 밥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랐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손할머니는 정우와 지연을 불렀다. 이제 나는 좀 쉬려 한다. 남은 시간은 조용히 내 방식대로 보내고 싶구나. 정우와 지연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가게는 이제 너희가 이어가거라. 내 방식이 아니어도 좋아. 너희만의 밥상을 차리면 돼. 며칠 뒤 손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간판을 가게 앞에 걸었다. 무명의 밥상, 마음이 배고픈 이들을 위한 식탁. 그날 이후 그녀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도 그녀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단지 따뜻한 밥 한 끼와 따뜻한 시선이 오갔다. 몇 달 뒤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특별한 유언도 장례식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남긴 건 한 권의 공책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밥은 생명을 살린다. 그리고 밥을 나누는 마음은 세상을 살린다. 정우는 그 글귀를 자신의 재단 로비에 새겼다. 지연은 학교 복도에 그 문장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송편을 만들고 익명의 후원자를 연결하고 하루 한 끼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밥을 지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명의 밥상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옷은 낡았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를 본 지연은 조용히 밥상을 내밀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긴 이름도 이유도 필요 없어요.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그 청년은 밥을 한술 뜨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같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말,
저희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 빛은 이제 세상의 어두운 골목까지 스며들었다. 손할머니가 남긴 건 단지 밥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을 나누는 법, 묻지 않고 품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믿는 법을 남기고 갔다. 진심은 결국 어떤 시간도 이긴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다.